네, 매일매일 추위 인사로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부산도 영하를 기록했고 또 강원도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칼바람 최저기온의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 정말 말 그대로 중무장하시고 귀갓길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니 또 합의가 안 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서울타임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선거법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론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쇼의 마스코트. 약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리 작가분이 이브닝쇼의 마스코트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브닝쇼 마스코트 박정호입니다. 네, 뿌잉뿌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법조계 미스터 포토제닉 네, 팬들이 많으십니다. 손수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오프닝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에서는 철회를 하고 또 민주당 측에서 패스트트랙을 미상정한다. 정기 국회 회기 내에는 미상정하는 합의안이 있다고 했었는데 합의가 됐다 하다가 방울이 또 나오니까는 또 안 됐다 그러고. 네. 이게 한 오후 4시 때까지만 해도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5시에 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나경원 대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한국당에서는 우린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합의하기로 한 건데 한국당이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어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곧 그만둘 사람이다 보니까 네,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탈 아니냐 혼자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맨 처음에 합의가 됐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강경한 입장,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면은 이거를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굽히고 들어올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우려, 의구심을 가졌는데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뭐 이게 이제 무산이 됐고 결국에는 4+1 그쪽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고요. 네. 근데 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금 속보로 들어온 건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민생 법안 이걸 상정에 처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포함해서 민생 법안을 한국당이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1,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과반이 넘으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약간. 네, 뭐 좀 어떻게 돼가는지 이게 속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두고 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가장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핫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기현 전 시장 김기현 전 시장 선거 개입이랄까 김기현 전 시장이 선거를 개입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의혹이 있는데 지금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했고 또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하명 수사냐 아니냐 이 부분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요거를 가를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합니다. 네네. 네,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다만 그 경위,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가 어떤 불법적인 수사의 요청 또는 수사의 부탁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따지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선 제보자로 칭하겠습니다. 제3자가 청와대 등 권력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제보를 주거라.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둘째치고. 그리고 그걸 받은 청와대 등 권력이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 또는 요청 또는 부탁 또는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걸 받은 경찰이 이거를 위에서 시키니까 또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를 해야만 이게 불법적인 하명 수사가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요건,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증명해내야만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입장을 바꿔서 보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막후에서의 어떤 교섭이나 조율이나 지시나 어떤 이런 흑막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이거를 존재한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걸 밝혀내는 수사가 돼야 되는데 설령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한간에서는 빠르면은 다음 달에 기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총선이 4월이니까 뭐 한 석 달 전이거든요. 그럼 좀 검찰로서도 그때 기소하거나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이제 끝나버려야지 총선 모드에 확 들어갈 테니까 여당은 또 그런 걸 바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세법이 다를 것 같아요. 수사는 뭐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데 검사는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대상, 즉 누구를 수사할 것이냐, 또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방법 또는 강도, 그리고 또 어떻게 배당을 하고 어떻게 수사팀을 꾸려서 인력을 투입할 것이냐. 이게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또 강도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기예요. 언제 할 것이냐. 그렇죠. 형식적으로 볼 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라 가정하더라도 언제 시작할 것이냐 또는 시작을 하더라도 언제 정점으로 설정할 것이냐 언제를 정점으로 설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검찰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똑똑한 검사들이 모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뭐 조직의 보호 또는 조직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수처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수사의 시기를 조율한다면 또는 조율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수 있는 근데 문희상 의장 말할 때면은 이제 며칠 후에 지금 올라가게 될 텐데. 네. 뭐 그거는 국회 상황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의 일은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이 뭐 최근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리를 원칙대로 수사해서 깨끗하고 선거하는 정부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게 뭐 취재에 따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했을까? 좀 정말로 이런 얘기 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알아봐 주세요. 네,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앞에 말이 뭐였냐면 조직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보다 문재인 정부라는 그 뭐 사람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보다 검찰 조직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민주당 쪽에서 좀 많이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뭐 수사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최근에 갑자기 이 건을 인지하거나 또는 이 건을 알게 되어서 수사를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한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수개월 동안 물론 수사의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결정적인 타이밍 또는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가정입니다만 그렇다면 이거는 그 수사의 시기와 속도를 조율함으로써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거거든요. 수사의 대상이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또 바빠서 뉴스가 많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고 또 어디선 타다 허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내용이 어떻게인지 잠깐 좀 요약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려서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한 겁니다. 뭐 그 말은 뭐냐면 관광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타다를 이렇게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집까지 관광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대여 또는 그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를 한정했습니다. 그냥 정말로 여행객인 경우만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그 내용도 그렇고 원래 이 사업법의 취지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취지가 원래 관광 목적으로 빌려주는 거였다.
렌터카에 운전자를 네. 이렇게 둘 수 있게 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기는 했죠. 뭐 관광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타다를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들 사용들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정말로 관광이라며, 그러니까 관광만 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여기에다가 이용자가 항공기단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 이런 지침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어머나. 그럼 정말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지 타다를 탈 수가 있다. 네. 근데 6시간 공항 갈 때 6시간까지 걸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거는 정말로 관광을 하는 그 6시간을 의미를 하는가 보죠. 예. 그러니까 뭐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지금 방식의 타다. 이거는 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를 통과했어요. 네네.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국회 법사위. 거기서 이제 뭐 체계 작구 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데요. 네. 개정안이 공포 후에 1년 뒤에 시행합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겠네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은 지금 방식으로 영업은 가능한데 지금 국회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 말은 뭐냐면 그 안에 1년 6개월 안에 우리가 타다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로 만들자. 합의점을 만들자 이 얘기예요. 일단 금지해놓고 제도권은 좀 불러놓고 이런 얘기죠. 지금 타다 운영사 그리고 모기업 소카 이재용 대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기자님이 설명해준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기소된 있다. 건데 네. 조금 전에 그 타다 금지법 또는 허용법 그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지금 발의된 이유가 뒤집어 보면 현행 법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즉 타다 측에서는 아니 지금 현행 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다 갖추고 있는데 뭐가 불법입니까? 11인승 이상 승합차. 맞아. 그럴 경우에는 운전기사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제공할 수 있는데 그거 한 겁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라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검사는 애초에 이 법의 취지를 봐야 됩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 택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다가 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안 개정안이 이제 나온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듣고만 보면은 어쨌든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타다를 금지 쪽에 좀 가까운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법안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될 수는 있는데 그 후에 통과되는 법은 또 사실 하나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법사위 계류된 법안이 무지 많아요. 뭐 이제 임기 끝나가니까 아마 다 폐기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총선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택시 노동자들, 택시 맞아요. 기사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의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요구한 지 4년 만인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하겠다. 그러고 재산분할 맞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들 부부가 2009년 말부터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동거인이 있고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고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요.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죠.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을 한 겁니다. 가정을 지키겠다고 노소영 관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하겠다.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을 냈어요. 위자료도 위자료지만은 SK 지주회사 주식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측이 이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나올 거예요. 다만 누구 잘못이냐? 또는 양측의 모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여부는 둘째로 치고 재산 분할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와 가는 게 없습니다. 상관없다.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 중에 있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무조건 다 재산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분할할 수 있는 분할 대상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는 지금 이 주식, SK 주식회사의 주식, 이게 과연 분할 대상인지 여부에서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부부 공동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해서 얻은 재산들 누구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는 공동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유 재산. 네, 첫 번째 혼인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것.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혼인 전부터 이미 SK 주식회사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설령 혼인 중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최태원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또는 증여받은 재산, 이거 역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런 특유재산,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함께 그 재산의 유지나 어떤 증식에 기여를 하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적어도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SK가 예전에 성경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도약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번은 유공을 인수하면서도 있었고 굉장히 옛날 얘기해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였죠? 그 한국이동통신, 예, 뭐 물론 이제 그건 결국엔 가져가지는 못했었지만 그런 당시에 사실 이 노소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 딸이고 그래서 그 당시 성경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다. 뭐 노소영 씨 덕에 컸다. 이런 얘기는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번 소송에서도 노소영 씨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본인의 기여도가 있다. 라는 주장을 할 텐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설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사돈 집안에 힘을 실어줘서 재산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게 노소영 씨의 기여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노소영 씨의 기여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기여인가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힘을 쏟았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해준 일이지 노소영 씨가 한 건 아닙니다. 아니 문서로 노소영 씨가 아빠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문서를 남겼다면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있어요. 그 회고록 하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심사지 않기 위해서 이 SK그룹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하는 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청문회에 설 때도 문제 없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게 다름 아닌 노소영 관장의 부친이 쓴 회고록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왜 썼을까?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버지의 글을 반대해야 하고 아버지의 글을 부정해야 돼요. 아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특혜를 받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법적으로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일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노소영 씨 주장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과거에 있었던 정경주착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모양이 이상하죠. 네, 예전에 노재헌 씨 있잖아요. 노소영 씨의 남동생인가요? 오빠 남동생이죠. 그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이분도 사실은 당시 동방유랑 지금은 신동방그룹의 이제 따님하고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는데 2012년인가 이혼을 했을 거예요. 13년인가?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그 신명수 회장이죠. 동방유랑의 회장. 그러니까 자기의 사돈이에요. 비자금을 맡겼는데 이거 맡겨놨는데 써버렸다고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부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비자금 관련된 그런 돈 관련돼서는 소송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정말 주장을 해서 법정까지 많이 갔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는 만약에 노 관장이 요구한 걸 다 받게 된다면 그 정도 돈이 된다고 하는데 다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인정되더라도 굉장히 미미할 거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잖아요. 재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약 140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야, 많은데요? 나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많죠. 근데 청구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청구액이 1조가 넘었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청구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소송을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소송을 진행하는 걸 좀 보니까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됩니다. 인지대? 예, 그래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그 액수가 클수록 많은 금액을 법원에 내야 돼요. 몇십억 될 텐데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약 22억 원 정도 됩니다. 인지대가? 네. 이건 아직 이게 납부가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걸 납부해야 돼요. 그렇군요. 일단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납부하고
전면전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이건 일단 보여주기 식이고 압박용 카드, 막후에 협상을 시도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뭐 변호인의 이제 소송 대리인의 전략이 있겠죠. 그렇구나. 뭐 복잡하네요. 그리고 뭐 액수가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투비 컨티뉴돼서 또 알려주세요. 다음에 얘기 나오면 나와서 법적인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한문 문제. 조국 전 장관과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등장을 했다. 이게 이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뭐 가리키는 사자성어를 쓰라. 답이 뭐게요? 답이요? 네. 답이 배은망덕이었습니다. 네. 이게 참 글쎄 교사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있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네. 결국에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뭐 이 결과 회의를 해본 결과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의심스럽죠. 네.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학부모가 문제를 삼아갖고 법정으로 갈 수가 있나요? 이런 거? 글쎄요.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거나 형사적으로는 범죄여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러네요. 네, 다만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생들이 원치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원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정치적인 영역에서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또 내신이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는 나이인데 이런 것까지 가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 이 마크로 대통령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노란조끼 여파가 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또다시 이렇게 큰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시각으로 5일에 프랑스 전국 25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한 사람이 80만 명 가깝게 집계가 됐어요. 어이구. 지금 프랑스 고속철, 지역 간선철도의 90%가 운항이 취소됐고요. 왜냐하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으니까요. 네네. 항공 관제사도 파업해서 최대 항공사 에어프랑스가 국내선의 30%, 중거리 해외 노선 15%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지하철도 16개 노선 중에 11개가 전면 중단됐고요. 학교 수업도 취소가 됐고 병원, 에펠탑, 오르시에 미술관도 문을 닫아서 지금 계속 헤드라인이 프랑스가 마비됐다. 지금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뭐 어떻게 개편한다길래 이렇게 다들 뭐 화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2025년까지 지금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간소화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인데 직종별로 아주 다양하게 분화가 돼 있거든요. 프랑스 연금 체제가. 그래서 이걸 단일 체제로 개편해서 직업 간의 이동성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한다.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요 노동 직능 단체들은 지금 은퇴 연령을 늦춘다. 그래서 연금의 실질 수령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당장 폐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제로 되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쌓아갖고서는 지금 받는 만큼 받으려면 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지금 법정 은퇴 연령이 62세인데 그걸 만족시키려면 62세 넘어서까지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인들이 유독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현재 연금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는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프랑스는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일하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이 최악의 경우 내가 70세까지 일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지금 반발을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지금 관광 가시는 분들은 손해시겠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고 마비가 되고요. 제 지인도 올 초에 파업이 시작됐을 때 파리를 간 적이 있는데 에펠탑도 못 가고 저런. 그러니까 뭐 뭘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를 불러도 너무 막히니까 오지도 않고 버스는 가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말은 또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가신 분들 맘 잡고 가셨을 텐데 너무 아쉬우시겠어요. 관광객들 반응이 딱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성범죄가
지난해 미국에 3천 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만 집계된 미국에서만 숫자인데요. 우버가 이제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네. 2018년의 경우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미국에서 13억 건이 운행됐는데 3,045건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보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춤 같은 강제 접촉 행위에서 성폭행까지 다양한 유형을 보였는데요. 성폭행이 235건, 성폭행 미수가 28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92%는 승객이었고요. 네네. 이 다른 그러니까 성폭행을 제외한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승객, 운전자 피해자 비율이 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성희롱 발언 건수는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13억 건 중에서 한 3천 건이라고 하니까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네.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기는 네. 어렵긴 한데 어쨌든 3천 건이 넘는다니까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이게. 2017년 것까지 합하면 거의 6천 건이 2년 안에 발생을 한 건데 네. 지금 다만 일반 택시에서는 이런 걸 조사한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비교하기는 일단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한 건이 발생을 했더라도 굉장히 이제 좀 심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버는 자신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911 버튼을 포함시켰답니다. 그래서 예방 조치를 강화해서 발생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5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네네. 낮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를 그렇죠. 했는데 전문가들 입장은 워낙 성폭력은 신고율이 낮잖아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밝힌 수치보다는 실제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분들도 2017년에 10명, 작년에는 9명이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버가 65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집계는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각할지.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그리고 세계 2위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리프트인데 네네. 리프트도 지금 문제가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 승차 공유 기업들이 네. 사실 범죄 이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조사를 좀 많이 안 한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조금 범죄 이력 조사하고 이런 걸 좀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있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뉴욕에서만 이렇게 뭐 지문으로 좀 조사를 해갖고서 이 사람이 뭐 그런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했고 그 다른 주에서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뭐 차만 있으면 되는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언론들이 정말 차만 있으면 운전자 자격을 줬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지금 범죄 이력, 운전 이력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가 운전자 4만 명에 대해서 이력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승차 공유 기업들과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옐로캡이라고 하잖아요. 뭐 자격증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돈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다 조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들이 나는데 네, 우버 같은 경우 사실은 글쎄 좀 타기가 그러니까 외국 가갖고 제가 가끔씩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좀 타기가 약간 껄끄러울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믿고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실사 영화 알라딘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보고 싶었는데 못 봤네요.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배우들이 노래 잘하고. 근데 이 알라딘 역을 맡았던 메나 마수드. 근데 알라딘 이후에 오디션을 한 번도 못 봤다. 이게 너무 알라딘의 이미지가 강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1조 1,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흥행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알라딘 같은 대형 영화에 출연하면 배우도 수백만 달러를 벌었겠지. 그렇죠. 뭐 후속작 제의가 쏟아져 들어가겠지 생각을 할 텐데 계속 침묵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이제 더 이상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배트맨 같은 역할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오디션이라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기를 했답니다. 이 배우가 네네. 사실은. 오랜 시절 그러니까는 무명이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를 알라딘으로만 기억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걸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연기력에 그런 문제가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잘하는데요?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뉴욕 타임스의 영화 평론 기자도 굉장히 감탄스러울 정도였다라고 호평을 했을 만큼 연기력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왜 배역 제의가 가지 않는가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집트계 유색인종이잖아요. 이 배우가.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사실 백인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백인 주로 남성. 이제 서브 조연 뭐 이런 걸로 아니면 많이 악당. 나오죠.
네. 이 마수드도 이 알라딘 제의를 받기 전까지는 중동계 테러리스트 역할만 많이 들어왔었대요. 제 생각이 그래서 나는 게 저도 그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네. 백인이 아닌 뭐 동양인이나 유색인종이 정말로 주인공. 네. 그러니까 주인공 옆에 주인공 말고 정말로 네네, 주인공. 진짜 주인공. 이랬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혹시 뭐 코미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네. 해롤드 앤 쿠마 네, 네. 관타나모 탈출이라고 Escape from 관타나모라는 완전 코미디 영화. 누가 나왔나요? 거기에 존 조라고 설치에 나왔었던 네. 한국계 배우 있죠. 네. 그 한국계 배우랑 또 칼 펜이라는 그 중동 그러니까 아랍계 배우가 둘이서 나왔는데 네. 둘이 주인공이에요. 정말로 이색적이게. 그게 한 10몇 년 전에 나왔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혹시 금요일 밤 너무 네. 무료해갖고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때.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코드가 정말로 코미디로 섞여서 있어갖고 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이연걸도 가면 다 악당이었고요. 장찌도 가면 악당이었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양조위가 가는데 양조위도 악당입니다. 안 돼! 네.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래서 참 우리 아시아계 아랍계 미국인만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예, 참 배역을 따기가 힘든 곳이 바로 헐리우드에서 잘 잡기가 참 쉽지는 않죠. 화이트워싱이라고 아시아 배역도 다 미국 배우들한테 주다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병헌 씨도 네, 뭐 착한 역은 아니었던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이제 뮬란의 유역비 배우가 네네. 이제 주인공으로 가긴 하는군요. 화이트워싱이 문제가 됐으니까. 뭐 디즈니 지금 알란이랑 네네.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 배역 자체가 사실은 중국인이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 거고. 네. 네,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헐리우드 그래도 크레이지 아시안 리치였나요? 그게 성공을 많이 했으니까. 네. 어떤 그 말레이시아 쪽에 뭐 싱가포르 쪽에 왜 그 화교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네네. 작년에 거의 다 아시아계 배우가 정말 실제로 캐스팅이 됐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서 아시아계가 나와도 재밌고 흥행을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그 반응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네.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할 일 없으시면은 네. 해롤드 앤 쿠머 네, 기억을 하고 있을게요. 진짜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